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0대 초반 여성입니다.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저에게도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숨겨둔 이야기를 털어놓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당연한 인생의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그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던 저와 가족들이 어떻게 묵은 원한을 털어낼 수 있었는지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여 년 전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어요. 저는 그날도 병원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정호가 교통사고를 당한 지 벌써 석 달째였죠.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한 큰 사고였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크게 다쳐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님, 최악의 경우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37살, 한창 일할 나이의 아들이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느리와 어린 손자를 위해서라도 제가 무너질 순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 먼저 떠나고 혼자 힘으로 대학 공부까지 시킨 아들. 그런 아들이 참한 아가씨를 만나 결혼하고 손자를 낳았을 땐 세상을 다 가진 듯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덮쳐 그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건강한 제 아들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병원에서 아들의 곁을 지키며 열심히 치료받도록 용기를 줬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들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죠. 엄마, 민수 엄마는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지? 찌에는 민수 돌보느라 바쁘지. 너 이렇게 되고 애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병원은 신경 쓰지 말고 애나 잘 보라고 했다. 왜? 늙은 어민 귀찮고 마누라 생각만 나니? 저는 일부러 농담을 건네며 아들의 기분을 풀어주려 했었어요. 하지만 별 소용이 없는지 병실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얼굴로 한숨을 쉬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며느리는 처음 사고가 나고 얼마간 열심히 병원에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어머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민수도 챙겨야 하고 일자리도 찾아보느라 바빠서요. 늘 변명은 그럴듯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는 했죠. 34세 젊은 여자가 갑자기 닥친 시련을 감당하긴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들이 가장 노릇을 못하게 됐으니 은근히 며느리의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털어 병원비를 댔고 아들의 병간호도 전적으로 제가 도맡았어요. 며느리가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손자를 챙겨야 하는 일도 많아졌죠. 아침에 일어나 손자 옷과 준비물을 챙기고 밥을 먹여 학교에 보낸 뒤 병원에 가서 아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손주를 챙겨주고 며느리가 오면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매일 그런 일상이 반복됐죠.
그런데 하나둘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화장도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밤 11시가 넘어 들어온 며느리에게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지혜야, 위험하게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지금까지 일자리 알아본 거야?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취직 자리 부탁하느라 힘드네요. 너 혹시 술도 마셨니? 네, 좀 마셨어요.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제 신세도 갑갑하고요. 며느리의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역한 향이 풍겨왔어요. 절로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는 독한 냄새였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 대신 가장 노릇하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애 성질 건드리지 않으려고요.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남편이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젊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고 2달이 넘어가며 의사가 아들의 하반신 마비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얗게 질리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병실을 나가더니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하더군요. 전 그때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걱정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멍청아리만큼 순진했던지.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죠. 그래도 다시 멀쩡해진 가능성이 반이나 된다는 거잖니. 재활치료 잘 받고 노력하면 분명히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아들은 입술을 꼭 깨물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으로는 울고 있다는 걸 어미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입원한 지도 넉 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다시 떠올려도 이가 갈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가 보고 싶다는 아들의 부탁으로 손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더라고요.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불도 다 꺼져 있었죠. 손자가 두리번거리며 며느리를 찾더군요. 엄마는? 엄마는 아직 안 들어왔나 보다. 할머니가 전화해 볼게. 엄마 오늘 머리 아파서 계속 집에 있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 병원에도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다. 며느린 그날 머리가 아프다며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 함께 아들을 보러 가자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죠.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두통이 나아져 어디 볼일 보러 나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맘때 툭하면 자정이 가까워야 들어오는 아이라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온 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집안의 공기가 심상치 않게 느껴졌어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옷이 반 이상 사라졌다는 것을요. 화장품도 신발도 비싸다고 자랑하던 것들만 골라서 없어졌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면서 안방 장롱을 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둔 금부치들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금팔찌, 정호 돌반지, 그리고 서랍장 깊숙이 숨겨둔 적금 통장 3개도 사라졌더군요. 전부 합치면 좋게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서둘러 아들 내외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더니 손주의 돌반지도 싹 쓸어갔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현기증이 밀려왔죠.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어미를 찾으며 우는 손자였어요. 할머니, 엄마 어디 간 거야?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엄마 잠깐 바람 쐬다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오지 않을 것을요. 일주일 후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르신, 그 며느리가 성인인데 자기 의지로 나간 거면 실종 신고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산을 가져간 것도 가족 간의 일이라 처벌이 어렵고요. 저는 그때부터 직접 며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전국을 돌아다녔네요. 며느리의 친정부터 친구들까지 제가 아는 사람들은 전부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 모른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손자도 실망했어요. 할머니, 여기도 엄마 없어? 그런가 봐. 엄마 보고 싶어. 내가 말 안 들어서 엄마가 나간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손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민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냥 엄마가 좀 힘들어서 나간 거야.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게 저는 병원에 아들을 눕혀두고 2달이 넘도록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며느리의 흔적은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한 더 큰 비밀이 아들의 퇴원 후에 밝혀졌죠. 정호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날 어쩔 수 없이 며느리가 집을 나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뭐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텅 빈 옷장과 사라진 통장들을 확인한 아들은 고개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주먹을 꽉 쥔 채 놀라운 사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제 사고 보험금도 5천만 원이 넘어요. 지혜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합의금도 꽤 되는데 그거 전부 그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확인해보니 보험금 5천만 원에 사고 합의금까지 1억이 넘는 돈을 더 가져갔더라고요. 며느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집안에 있는 돈을 모두 챙겨서 도망친 겁니다. 병실에 오지 않던 그 시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아들 정호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결과 중증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엄마, 전 이제 끝났어요. 다리도 이렇게 됐고 마누라까지 절 버렸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정우야, 민수를 생각해. 네 아들이 있잖아. 엄마도 없는데 너까지 그런 소리 하면 저 어린 것은 누굴 믿고 살라는 거야? 차라리 민수도 데려가지. 이런 불구 아빠 밑에서 어떻게 크라고. 아들의 그런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불구라니. 재활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민수한테 네가 필요해. 제발 이러지 말고 기운 내보자. 하지만 아들의 우울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죠. 저는 혼자서 그런 아들을 돌보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손자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손자는 매일 밤 엄마를 찾아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민수가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있으면. 엄만 나 안 보고 싶은가? 엄마도 민수 생각 많이 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거짓말을 하는 제 마음도 찢어졌지만 아이에게 엄마가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은 죽어도 할 수 없더라고요. 전 그때 다시 한번 이를 악물며 결심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낮에는 집안일과 아들의 재활치료를 돕고 손주를 돌보며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환갑에 접어든 노인을 써주는 곳이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집 근처 편의점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듣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셨죠. 아주머니, 그 연세 밤새 일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괜찮아요. 저 아직 튼튼해요.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의 병원비와 약값을 내고 민수의 학원비도 냈습니다. 며느리가 돈만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원망만 하고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마당에 도망간 며느리만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요. 제 힘든 모습을 보며 손자도 점점 엄마를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죠. 하지만 반가운 일은 또 있었어요. 아들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엄마한테 너무 짐이 됐던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제 저도 정신 차리고 민수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째 되던 해, 결국 며느리는 실종 처리되고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나 손자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진 손자는 이제 더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알고 있었죠. 손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가 남아 있다는 것을요. 어리게만 날 줄 알았던 손자가 가끔 속 깊은 말도 건넸어요. 할머니, 저 대학은 꼭 장학금 받고 갈 거예요. 할머니 고생 그만하시게. 저는 그런 손자의 손을 다독이며 기분 좋게 웃었죠. 아이고, 우리 민수가 다 컸네. 할머니 걱정을 다 하고. 그래도 할민 괜찮아. 너희 아빠도 이제 마음 잡은 것 같고 너도 건강하게 자라주니 예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지. 당장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에이, 할머니 이제부터 진짜 호강할 일만 남았는데 왜 여한이 없어요. 손자가 맛있는 스테이크도 사드리고 백화점에서 좋은 옷도 사드릴 테니까 제발 건강하기만 하세요. 그래, 할미가 기대하마. 아들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우울증 약도 끊었고 하는 일에도 열심히 집중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마누라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대신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게 됐죠. 그런 아들과 손자를 생각하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떠오르는 오래전 기억이 여전히 절 괴롭혔거든요. 지혜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설마 어디서 잘못된 건 아니겠지? 아휴, 아니야. 어딘가에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걔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더는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자기를 필요로 할 때 혼자 잘 살겠다고 돈까지 훔쳐 야반도주한 인간이잖아.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시간은 또 쏜살같이 흘러갔죠. 손자는 머리 좋은 아비를 닮았는지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했고 아들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저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카페를 열게 됐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제법 목 좋은 카페였죠. 바로 앞에는 부유층이 많이 산다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뒤로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빌딩이 늘어서 있었어요. 위치가 좋아서 손님도 많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며느리가 온 가족 뒤통수를 치고 도망친 지 딱 10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며느리를 기억 속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이 된 사람 더는 원망하고 미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건 정말 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 없던 존재가 막상 잊으려고 하니 갑자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났거든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카페 계산대에 앉아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이삿짐 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게 보였죠. 한창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절이라 그저 무심코 그 장면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한 차례 빠져나가 한가해진 시간에 고급스럽게 치장한 여자 한 명이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문을 받으려고 고개를 들었어요.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에 올려다보며 주문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그 순간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한 그 여자가 바로 10여 년 전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도망친 제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좀 달라졌지만 저는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얼른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8,000원입니다. 며느린 저에게 카드를 건네면서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아침나절에 잔기침이 나서 혹시나 손님들이 불편해할까봐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때문인지 며느린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가 아니라고 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더구나 강남 한복판 카페 계산대에서 저를 마주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 같더군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주고 알바생에게 커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커피가 준비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대체 10년간 뭘 했길래 저렇게 부티나는 차림인 거지? 이 동네는 뭐하러 온 거야? 그때 알바생이 커피를 건네자 며느리가 돌아섰어요. 저는 얼음처럼 굳어 며느리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알바생 수진이가 제 곁에 바짝 붙으며 부러운 말투로 속삭였어요. 와, 저 여자 완전 부자인가 봐요. 오늘 걸친 거 신은 거 목에 두른 거 다 합치면 외제차 한 대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하긴 저런 아파트에 이사 오는데 당연히 부자겠죠? 저는 여전히 눈으로 며느리를 쫓으며 대답했어요. 이사? 네, 저 여자분이 아까 들어간 이삿짐 주인인 것 같던데요. 트럭 뒤에 벤츠 타고 따라 들어와서 이삿짐 업체 직원들한테 돈 주더라고요. 아마 점심 먹고 오라는 것 같던데요. 그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못했죠. 그저 넋을 놓고 계속 며느리가 걸어가는 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상대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한숨을 크게 몰아쉬며 조금 전의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성형을 했는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코가 오뚝해졌고 살도 빠져서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은 마치 재벌가 부인 같더군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감기가 심해지신 거 아니에요? 알바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물 좀 드릴까요? 됐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하얗게 샌 머리. 그동안 저는 늙었는데 며느린 더 젊어져서 돌아온 겁니다.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내 카페 앞 아파트에? 운명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찾아 헤매다 포기했는데 10년 만에야 저절로 제 앞에 나타나다뇨. 잠시 후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뒤 며느리가 사라진 길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 다시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타났더라고요. 남자 역시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걸로 봐선 제법 잘나가는 사람 같더군요. 며느리가 남자를 향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날이 좋으니까 여기 앉아서 바람이나 쐬요. 괜히 우리가 얼쩡거리면 사람들한테 방해만 된다니까. 그러면서 조경이 잘 돼 있는 아파트 산책로 벤치에 앉더군요. 예전보다 더 애교가 넘치는 목소리였죠. 남자는 며느리를 보며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럴까? 날이 좋아서 다행이다. 두 사람은 분명 부부가 틀림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한 거예요.
장애를 갖게 된 제 아들과 엄마만 찾던 손주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민수가 엄마를 찾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고! 하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 참아야만 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간 오히려 상황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알바생 수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부부 우리 카페 단골되면 좋겠어요. 참 보기 좋은데.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너 저 여자랑 친해질 수 있겠니? 네? 제가요? 그래. 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우리 카페 자주 오잖아. 네가 친절하게 대해서 단골로 한번 만들어봐. 서비스로 조각 케이크 같은 것도 챙겨주고. 아, 네, 알겠어요. 한번 잘해볼게요. 수진이는 제 의도를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 전 일부러 창고로 피했어요. 아직 며느리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곧 며느리가 알바생에게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떡 돌리러 왔어요. 제가 맞은편 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이웃한테 떡을 돌리고 좀 남아서요. 며느리가 다시 와주길 바란 저는 이게 웬 떡인가 싶더라고요. 어머, 감사합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뵀을 때 워낙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셔서 기억에 남았어요. 알바생의 칭찬에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군요. 어머나, 감사해요. 지난번 커피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토록 미워하던 사람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제가 특별히 잘 만들어 드릴게요. 아, 참, 오늘은 단골 예약 기념으로 케이크도 서비스로 드릴게요. 한번 골라보세요.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알바생은 천연덕스럽게 며느리에게 환심살 말을 잘도 하더군요. 그런 약발이 잘 받았는지 그날부터 며느리는 거의 매일 저희 카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수진이의 살가운 성격이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둘은 급속도로 친해졌죠. 저는 계속 며느리를 피하면서도 알바생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알바생이 퇴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사장님, 그 여자 손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남편이 중견기업 대표래요.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던데요? 그래? 뭐라고 하던? 처녀 때 힘들게 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대요. 결혼한 지 8년 됐다는데 남편이 엄청 잘해준다고 자랑이 대단해요. 8년.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2년 만에 재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론 담담하게 물었어요. 아이는 없대?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요. 둘이서 여행 다니고 즐기며 살고 싶다고. 지 속으로 낳은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은가? 저는 터져나오려는 욕을 안으로 삼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자 며느리는 완전히 카페 단골이 되었어요. 수진이와는 정말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오는 시간엔 일부러 외출을 하거나 탕비실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 손님 오실 때마다 피하세요? 전부터 이상했는데 혹시 그 손님이랑 아는 사이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한숨을 쉬며 그간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이는 30대 싱글맘으로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낮엔 제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글을 쓰는 작가 지망생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 제가 특별히 보너스도 챙겨주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였죠. 그런 수진이에게는 진실을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비밀로 해줄 수 있니? 네, 당연하죠. 무슨 일이신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1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사고, 며느리의 야반도주, 그 후의 고생, 모든 것을 말이죠. 한참 이야기에 빠져있던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 여자가 사장님 며느리였다고요? 그것도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떵떵거리며 명품을 휘감고 내 코앞에 나타난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나쁜 여자네요. 당장 가서 따지고 싶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넌 나 좀 도와줄래? 당연하죠. 뭐든지 다 도와드릴게요. 사장님은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시켜만 주세요. 그 여자랑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정보를 알아내죠. 특히 약점이 될 만한 것들. 제 말에 수진이가 정의감에 불타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 탈탈 다 털어드릴게요. 그 후로 수진이는 열심히 며느리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기도 하고 쇼핑을 가기도 했죠. 그리고 저녁마다 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보고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수진이가 결정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제 저녁 먹으면서 녹음한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자 보기보다 입이 가볍더라고요. 제가 먼저 싱글맘이라고 털어놓으니까 자기 일도 하나씩 말하던데요. 수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특별히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뭔데? 사실 나 전에 결혼한 적 있었어. 정말? 아니 언제? 수진이는 처음 듣는다는 듯 연기를 찰떡같이 잘하더군요. 오래전이야. 철없는 20대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지. 근데 남편이 사고로 병신이 될 것 같아서 도망쳤어. 애도 하나 있었거든? 하마터면 그대로 발목 잡힐 뻔했다니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들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군요. 수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는 어떻게 됐어? 몰라, 시어머니가 키웠겠지. 어차피 애도 안 본 지 오래되니 별로 생각나지도 않아. 근데 지금 남편은 그거 알아? 미쳤니? 당연히 모르지. 나 지금 신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돈 주고 브로커한테 부탁해서 새로운 신분 만들었거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며느린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노력해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버린 남편이랑 애한테 미안하진 않아? 뭐 가끔? 근데 뭐 어때?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난 지금 남편이랑 행복하니까 됐어. 이렇게 돈 많고 멍청아리만큼 착한 남자는 아주 드물거든. 그래? 뭐 하긴 남편이 언니한테 완전히 푹 빠진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구워 삶아놨는데. 그래도 이번 일은 알면 화를 좀 낼 것 같아. 일이라니? 언니 무슨 일 있어? 안 그래도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 사실 내가 우리 남편 회사 돈을 좀 빼돌렸어. 진짜 확실한 정보가 있었거든? 그래서 자신있게 주식에 넣었는데 실패해서 다 날릴 것 같아. 뭐? 얼마나? 5억 정도? 근데 남편은 몰라. 장부를 조작해놨거든. 절대 들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야.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더니 은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후배랑 바람도 피우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갔을 때 문자가 와서 살짝 봤는데. 수진이가 며느리의 핸드폰 메시지를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들이었죠. 새 출발하고도 못된 짓거리를 일삼는 며느리를 보니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수진아. 정말 고맙다. 어려운 일 해줘서. 아니에요. 저도 이런 여자가 멀쩡히 사는 거 그냥 두고 볼 순 없어요. 정말 뻔뻔한 여자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랑처럼 떠벌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남아있거든요. 뭐? 아니 이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니? 제 말에 수진이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뭐?
근데 아무리 봐도 남편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애 얘기를 하면서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으론 아무래도 바람 피우는 그 남편 후배 아이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손자를 버렸으면서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불륜으로 아이까지 가지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나을 거래? 네,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면서 나을 거래요. 그래야 만약에 자기가 회사 돈에 손댄 거 알아도 용서해 줄 거라고요. 자기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남편 애인 것처럼 속일 생각인 거죠. 첫 아이는 버리고 지금 생긴 아이도 자기 입지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거예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악행이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직접 나서서 며느리를 벌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그 여자가 오면 내가 직접 상대할게. 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자 며느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그날은 마스크도 쓰지 않았는데 며느리가 여전히 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저는 커피 대신 오렌지 주스를 따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오랜만이네요, 지혜씨. 근데 임산부한테 커피는 별로 안 좋을 테니 오늘은 주스로 드세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모른 척하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사람은 착각하신 모양이네요. 그런 며느리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죠. 하, 잘못 보긴. 아무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잊을 수가 있겠니? 그 말에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스를 든 손도 떨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그래, 나다. 이제 알아보는구나. 섭섭하네. 나는 지난 10년간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는데 넌 날 까맣게 잊은 모양이지? 며느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보다시피 카페 운영하고 있지. 네가 버리고 간 내 손자 먹여 살리려고?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남편이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10살 아들을 버리고 돈을 훔쳐서 도망간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냐? 너는 애 돌반지까지 훔쳐서 도망친 악독한 인간이야!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린 진땀을 흘리며 절 말렸죠.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요. 좋아! 며느리와 전 카페 뒤편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며느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난 일이잖아요. 전 이제 그때 어머니가 알던 사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 신분 세탁해놓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니?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지금 임신한 아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무슨 소리예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리지 말아요. 저는 슬쩍 떠보려 한 말인데 며느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걸로 봐서 뱃속의 아이는 내연남의 아이가 확실한 것 같더군요. 아무 말? 그래, 그럼 내친 김에 아무 말 좀 더 짓거려 볼까? 네가 남편 회사 돈에 손댔다는 거, 그 돈으로 주식했다가 깔끔하게 말아먹었다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너희 남편 앞에서 하는 게 더 재밌겠지?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노인네가 도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 염탐이라도 했어요? 설마 수진이가? 저는 대답하는 대신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 있게 웃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다급해지더군요. 어머니 제발, 지금 제 인생 망치지 말아줘요. 뭐야? 네가 우리 인생 망쳤을 땐 생각 안 하니? 도망치려거든 그냥 가지. 장애 안고 살 것 같은 남편은 싫고 그런 남편이 다쳐서 받은 합의금이랑 사고보험금은 탐났어? 죄송해요.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 뭐가? 다친 남편 수발들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어떻게 애까지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민수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지 알아? 며느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져간 돈 돌려드리면 돼요? 뭐야? 돈?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니? 그럼 뭐예요? 어차피 끊어진 인연인데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며느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간단해.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길 원해. 너 남편 자랑 그렇게 했다면서. 근데 그 남편이 네가 바람 피운 걸 알고도 계속 그렇게 사랑해줄까? 그건 어머니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어쩌지? 난 이미 이 일에 너무나 참견하고 싶어졌는데.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깽판 치시면 이 아이는 불쌍하게 자라야 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그 말에 제 마지막 인내심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네가 감히 애를 무기로 날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제발 이 아이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민수는 이미 잘 자랐겠죠. 어머니가 잘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함에 저는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그래, 당연하지. 내가 뼈를 깎는 고통으로 키웠거든. 민수는 지금 대학생이 됐어. 의대에 다니고 있지. 너같이 쓰레기 같은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다. 며느리의 눈에 잠시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식더군요. 잘 됐네요. 그럼 됐잖아요. 저 없이도 잘 컸으니, 아니 오히려 제가 없어서 더 잘 큰 건지도 몰라요.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도 안 해봤니? 그 어린 게 어미를 잃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그 말에 며느리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어쩌라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글쎄, 그건 네 행동에 달렸지.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인 것 같더군요. 여보? 나 지금 카페에 있어. 금방 갈게.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서둘러 뒤돌아서며 말했어요. 섣불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뭔가 착각하나 본데. 그런 경고는 지금 네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다가 급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다시 카페에 찾아왔더군요. 눈에 핏발이 선 게 센 척하더니 마음속으론 불안해서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어머니 얘기 좀 해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끝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끝내? 그래요. 더는 내 과거 떠벌리지 말라고요. 저는 봉투를 밀어내며 허공에 대고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따위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니? 그럼 뭘 원하시는데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손님 오셨어요. 손님 누구? 최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그 말을 듣고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님은 다름 아닌 며느리의 남편이었죠. 남자가 저벅저벅 걸어서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여보, 당신이 왜 여기... 나는 수진 씨가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해서 가지러 왔지. 당신 여기 초코 케이크 좋아하잖아. 그 말에 며느리가 도끼 눈으로 수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나한테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맘 같아선 수진이를 한 대 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남편이 보고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입술만 깨무는 게 보이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향해 수진이가 생글거리며 말했어요. 언니, 그 좋은 소식을 왜 아직 형부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내가 축하의 의미로 케이크 선물하려고 했는데 형부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 수진이의 말에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축하라뇨? 아이 언니 답답해서 못 참겠다. 그냥 내가 말할게. 형부 축하해요. 언니가 임신했대요. 수진이의 말에 남자의 눈동자가 커지더니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표정이 의외였어요.
갑자기 남자의 눈에 불길이 치솟는 것 같더니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죠. 임신? 당신이? 그 반응에 며느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글쎄 말이야. 당신도 놀랐지? 하지만 남자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됐어. 난 아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말에 당황한 며느리가 눈만 크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기에 이때다 싶어 제가 나섰습니다. 아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모님은 입덧도 안 하고 애도 아주 잘 낳거든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때 며느리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날 언제 봤다고? 하지만 전 여유 있게 웃으며 고개를 들려 남자를 바라보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네요. 사모님과 저는 아는 사이입니다. 아는 사이요? 남자가 묻자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카페 사장님이에요. 내가 단골이라서. 아니요. 저는 사모님의 전 시어머니입니다.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나, 사모님이 말씀 안 하신 모양이네요. 20년 전 저희 아들과 결혼했었고 손자도 있습니다. 그 녀석이 엄마를 닮았는지 공부를 잘해서 올해 의대에 들어갔지 뭡니까? 며느리가 저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어요. 당신 그만하지 못해?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더군요. 여보, 이게 사실이야? 며느린 대답하지 못하고 대신 제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죠. 사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어머니, 제발! 며느린 애원했지만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며느리가 저지른 모든 일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으니까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차분히 서류를 하나씩 꺼내 남자 앞에 놨습니다. 사장님, 이건 사모님이 예전에 쓰시던 여권입니다. 기간이 만료된 거라 집에서 도망칠 때 버리고 갔더군요. 근데 여기 사진 보이시죠? 원래 사모님의 이름은 민지혜. 나이도 아마 지금 아시는 것과 다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코를 좀 손대고 살이 빠진 것 같지만 기본 얼굴은 같으니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남자는 여권에 붙어있는 며느리의 사진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을 번갈아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또 내밀었어요. 이건 제 손자 민수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여기 산모 이름 보이시죠? 남자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사모님은 10년 전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 10살짜리 아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도 집안의 돈과 귀금속을 모두 훔쳐서 말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의 교통사고 보험금도 몰래 수령해서 가져갔습니다. 이 서류가 그 증거입니다. 물론 사고 합의금도 가져갔고요. 남자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이 박수연이 아니라 민지혜라고? 거기다 나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잖아. 며느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아이를 버린 게? 저는 남자를 보며 또 다른 진실도 폭로했어요. 사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모님이 지금도 사장님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사모님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하다가 5억 원을 손실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죠. 그 장부를 조작해주던 사장님의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도 맺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골적인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죠. 남자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돈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내 후배랑 바람을? 이게 다 사실이야?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남자는 충격에 휩싸여 울부짖었고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남자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죄가 드러났죠. 여보, 미안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한다는 거야? 당신 말은 이제 아무것도 못 믿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변호사한테 전화하는 거야. 당장 이혼이야. 그리고 넌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하지만 남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이 선택한 일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그날 며느린 제가 보는 앞에서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경찰에게 붙들려 갔어요. 조사 결과 10년 전 돈을 훔쳐서 도망친 며느린 브로커를 통해 해외에 사는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더군요. 나이도 이름도 과거도 진짜는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남편이 길길이 날뛸 만한 이유가 하나 더 있더군요. 수진이가 혀를 내두르며 이런 말을 전하더라고요. 사장님, 글쎄 그 여자 남편이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사람을 딩크족이라고 하던데 그 남자가 자기 부인 몰래 몇 년 전에 정관 수술까지 받았다네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애가 자기 애라고 했으니 그 남자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아마 애를 빌미로 끝까지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악하던 며느리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애를 낳기 싫어하던 남편이 자기 몰래 정관 수술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내연남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우겼으니 참 웃지 못할 일이었죠. 결국 며느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재판과 이혼까지 이중송사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죠. 피고인석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민지 씨, 범죄 사실 인정합니까? 그때 힘없이 앉아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다 귀신이라도 본 듯 기겁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피고, 다른 말씀하지 말고 질문에 답하세요.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청석에 앉은 절 바라봤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런 며느리를 향해 웃어줬죠. 저의 진짜 복수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검사의 얼굴을 보고 당황한 며느린 횡설수설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게 그 사건을 맡은 담당 검사가 바로 10년 전 자신에게 처참하게 버려졌던 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며느리에게 버려져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아들을 다독이고 열심히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멀쩡히 두 다리로 설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장애를 극복해낸 아들은 뭐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 늦은 나이에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마침내 검사가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운명이란 게 있긴 한가 봅니다. 검사가 된 아들이 처음 맡게 된 사건이 바로 며느리의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판이 진행되고 드디어 마지막 공판일이 됐습니다. 제 아들이 검사석에서 멀쩡한 두 다리로 일어나 며느리를 향해 말했죠. 피고인 민지에게 신분 도용 및 공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7년은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었죠. 며느린 절규했지만 잠시 후 판사의 선고 역시 7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몸을 덜덜 떨던 며느린 법정에서 그대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저는 수진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옳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저도 미소 짓는 수진이를 향해 가슴 깊은 곳에서 퍼져오는 기쁨을 담아 활짝 웃어줬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오늘도 아담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맞은편 아파트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오는 것 같더군요.
행복해 보이는 젊은 부부와 아들이었습니다. 수진아, 저 가족한테도 우리 카페 홍보해야겠다. 제가 웃으며 말하자 수진이가 주먹을 쥐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그런 모습에 함께 웃었네요. 그렇게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커피를 팔고 아들은 법을 집행하며 손자는 의사가 되기 위해 달려가죠. 불과 10년 전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아들을 생각하면 이런 날이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죽을 힘을 다해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달려온 결과죠. 반면에 전 며느리는 차가운 감옥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그 또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삶의 꽃길만 걷고 싶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행동에 따를 책임과 결과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평범한 할머니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